오늘은 네. 제가 녹화를 눌렀다가 누른 줄 알았는데 안 눌러가지고 다시 하게 됐는데 일단은 뭐 그냥 뭐 앞에 그 불씨 그거 하고 일단은 그 캐치업부터 한번 해보자면 요즘에 하고 있는 일 어떤지 제가 이제 물어보고 있었는데 관세 때문에 약간 매니지먼트가 디시전 메이킹을 잘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혹시 그게 이제 어떤 컨텍스트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건지 뭐 저번에 저한테는 설명을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이제 관세를 사실은 어떤 레버리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우리 미 대통령께. 그리고 이제 실제 관세가 얼마가 부과될지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지만 그거에 의해서 가격 책정이 되고 마지막 소비자들이 얼마만큼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인가. 표면에서는 그게 전부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 관세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때문에 가격 책정을 아무도 서로 못하고 있는 상태고 서플라이어 입장에서 벤더 입장에서 쿼트를 줄 때도 이제 두 가지 버전을 세 가지 버전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다 같이 이제 의사결정을 조금 미루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재투자는 사실 뭐 관세 이전부터도 그랬는데 제가 속해 있는 제조업이라는 분야가 워낙에 이제 또 한국말로는 생각이 안 레이스 토마토타이즈 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서 마진 프로파일이 점점 낮아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인베스트를 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뭔가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이익을 내보자는 그 자세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을 아무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다들 제조업은 가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호황기가 또 있었을 텐데 요즘에는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관세 때문에 계속 가격이 변동이 되고 뭐 제조업 입장에서는 러메테리얼을 사야 이거를 제조를 할 수 있는 러메테리얼을 보내는 사람도 가격을 결정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사는 사람도 그거를 못 사니까 제조에 대한 결정을 못 하고 파는 사람한테도 이 가격의 변동이 있을 텐데 그거를 알려주지 못하니까 팔지도 못하고 약간 네. 이런 안 좋은 지금 사이클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진도 계속 스퀴즈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뭐 재투자를 할 여지도 좀 없는 것 같고. 이제 완성차를 비유로 해보자면 우리가 과거에는 한 브랜드가 이제 다양한 차들을 출시했죠. 그래서 타보고 차 좋다, 쓰레기다. 이게 굉장히 감각적이었고 조금 더 아트에 가까웠다면 80년, 90년대 이원절이 이제 일본 차들이 점점 더 미국 시장을 지배해가면서 이제는 효율.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카이센, 그다음에 효중가, 그다음에 또 뭐 있잖아요. 그 일본 공정 효율화에 대한 개념들, 식스 시그마.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플랫폼을 공유하는 형태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포르쉐 카엔이었나도 결국에는 폭스바겐의 모시기와 동일하고 K9이 결국에는 제네시스의 뭐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결국 소비자 관점에서는 효율이나 비용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그걸 진짜 즐기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한 디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류에 대해서. 근데 뭐 그쵸. 카이엔이 뭐 투아렉인가 그거랑 플랫폼 쉐어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특히 지금 하고 계시는 몸담고 계시는 업계가 이제 레저 보트 제조 맞나요? 네네. 이제 사치제에 조금 더 가깝고 여기는 산업 조금 특수한 산업이에요. 미국 밖으로 나가면 굉장히 형태가 달라지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보트 업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요트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 16, 18피트 정도 되는 한 6명이 탑승할 수 있는 서울의 수상 택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보트가 저렴하게는 3, 4만 불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고 유지 보수도 1년에 한 3, 4천 불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산층들 일단은 아빠가 그 midlife crisis가 오는 순간이 보트를 사게 되는 순간에 가까워지는 거죠. 혹은 이제 큰아들이 대학을 가게 돼서 내 차를 물려주고 내가 새 차를 사려고 했는데 이 돈이면 보트를 샀어. 거기에 이제 과거 세대들은 이 보트라는 게 가족과의 매개체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서 낚시를 처음으로 내가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듣는 환경이 아닌 그냥 넉넉고 어른들이 맥주 마시면서 술 취하는 동안에 나는 형제들하고 재밌게 이제 물놀이를 했던 그런 이제 추억. 그리고 이제 보트라는 게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 때문에 그냥 뒷마당에서 바비큐 하면서 이웃들을 초대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쓰는 이모셔널 마케팅이 보트에 내가 초대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런 감성팔이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는 사치제인 게 맞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제라고 분류되는 완성차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가는 모양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역사도 오래되고 규모도 큰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조업으로 취업을 하시는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인터내셔널들이 보통 MBA 컨설팅, IB, 테크 이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제조업 어떻게 가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고 굉장히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인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소위 말하는 빅테크에 속해. 그리고 이거는 애드온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자면 테크 쪽의 PM이랑 너가 지금
지금 하는 PM이랑 완벽히 똑같아. 아 그래? 같아? 완벽히 똑같아. 내가 아마존에 있는 친구들이 구글에서 PM하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데 완벽히 똑같고 오히려 이 한창이 있는 텐저블한 피지컬 프로덕트를 다루는 게 훨씬 더 수월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내 개인의 경험을 비춰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확실히 매니팩처링에 와서 PM을 했다. 그러면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애들은 좀 내려다보지. 이렇게 봐야 뭐 철저하게 팔았던 주제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테크 쪽에서는 뭐 에이지 디벨롭먼트 해가지고 뭐 또 화려한 거를 굉장히 많이 붙여놨거든. 스크럼도 너가 한 번 안 해봤으면서 어디로 와서 PM 하겠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 양쪽 다 해본 입장에서 똑같다. 기본적인 하는 일의 논리는 똑같아. 인게이지먼트의 정도 결국에는 다 사람을 다루는 일이고 그걸 중간에서 내가 중재를 얼마나 잘하고 의사결정을 센시블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전부인데 어쩌면 지금 말하면서 드는 생각이 업계의 특성이 아닐 수도 있어. 제조업 vs 테크가 아니라 조직의 규모의 차이일 수도 있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되는 회사면은 한국의 대기업들처럼 킬되는 프로젝트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직 그 정도 규모의 조직이 약간 근데 이제 PM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일하고 있던 프로젝트나 프로덕트가 킬 당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근데 그 빈도를 생각해보면 매니팩처링이 정신 건강에는 훨씬 좋아.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머신러닝, 딥러닝 그 당시에 이제 기업계 쓰던 AI라는 키워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에 속해 있었고 거기서 상품 기획을 하다 보니 프로젝트가 한 1000개 진행이 되면 하나 정도가 살아남는 세계예요 거기는. 그래서 바꿔 말하면 내가 뭔가 하나 시작을 했을 때 커미트를 여기에다 했다 내 전부를 여기다 불태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럭키한 상황이 많지는 않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또 20대 중후반에 굉장히 좁은 식견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감각으로 봤을 때 매번 프로젝트가 길다 수익성 검토할 때마다 통과가 안 되고 결국 이게 tangible 프로덕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내 손을 거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가 좀 많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제조업이라는 걸 접하게 되면서 이거는 일단 손에 들고 가서 뭘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도 되게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처음에 이제 중부의 그런 회사 투어를 돌았을 때 폐공장이라고 하죠. 옛날에 이제 가동이 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냥 그런 컨테이너가 좀 큰 그런 건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 20세기 소년 저리 가라 하는 수준의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들을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와 이게 다 이렇게 죽었다는 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꼭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기 이전부터도 제조업자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밀고 있는 나레티브를 밀고 있는 사람들이 일각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무브먼트에 내가 기여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재미있고 보람찬 삶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말씀하신 컨설팅, IB, 테크에 MBA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있죠. 특히 인터내셔널. 그런데 제 관점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제조업 같은 뭐 인더스트리 쪽으로 리크루팅을 하실 때 혹시 뭐 비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고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을 하셨는지. 그거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첫 번째 질문이 돼야 되고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비롯해서 제조업에서는 생각나는 회사는 한 4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우리는 인터내셔널 비자를 스폰서한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저는 좀 황당한 업체들하고 아시지만 인터뷰를 많이 진행했는데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제 거기는 하이어링 팀의 재량이 돼요. 왜냐하면 결국 두당 몇만 불 이렇게 이미 책정이 꽤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거기에 할당할 인사 리소스는 결국 아무리 큰 회사를 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비자를 잘 준다 안 준다 이게 업계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회사의 트랙 레코드 인터넷에 들어가면 H1B하고 Permanent Residency 지난 그 통계가 쭉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 회사도 어쨌든 1년에 한 5명에서 10명은 꾸준히 스폰서를 해온 회사구나 그렇게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민국이라고 하나? 거기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트랙 레코드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고 아까 말씀해주신 한국 회사에서의 경험이랑 미국 회사에서의 경험이 약간 인더스트리 차이 때문에 있는 그 경험의 차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냥 한국에서의 대기업 조직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의 대기업 조직에서도 있었고 지금 미국에서도 큰 규모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제조업이지만 업계는 다르지만 혹시 업무를 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좀 재밌는 게 미국에서도 제조업을 베테랑들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군대식 서열 그다음에 수직적인 의사결정 체계 뭐 이런 게 굉장히 있는 편이거든요. 한국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조업 생각해보면 굉장히 고지식하고 변화나 그런 기업 문화 측면에서 이런 게 조금 느린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차치하고 그냥 단순한 업무 문화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미국하고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이쪽은 책임을 확 준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니어라고 해야 되나 미드 포지션 정도 갔을 때 한국으로 치면 한 과장급 정도인 상태에서 제
위에 최종 결제를 해주는 사람이 여기서는 한 명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 위에 저를 슈퍼바이즈 하는 사람들은 있죠. VP도 있고 그 위에 뭐 프레지던트 레벨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논리를 착실하게 준비해 오느냐의 의사결정의 고 노고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 위에 레이어 거의 뭐 한 손으로는 세기 어려운 그런 구조였던 거. 그러고 나면 그룹사까지도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있어. 그래서 의사결정이 조금 시원시원하다. 대신에 그 책임을 또 확실하게 지우죠. 그래서 여기는 한국은 노동법상 감히 생각을 할 수 없는 뭔가 했는데 사업이 크게 고꾸라진다거나 처음에 하고 다녔던 주장들이 너무나 뻥이었다라는 게 이제 판명이 되면 점점 신뢰를 잃고 커리어가 조금 위태위태해질 수.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일상적으로는 어떻게 와닿냐면 업무를 할 때 훨씬 더 제가 추진력 있게 할 수가 있어. 혹은 반대로 조금 더 나태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기로 제가 마음먹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 그 프로젝트에 대한 게. 그 다음에는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감정노동,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게 제 생각에 미국에서는 최소 디렉터 그룹은 가야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서는 업무 끝나고 같이 시간을 더 보내야 되는 그런 압박이라든지 페이스타임이라는 개념도 한국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녁이 있는 삶, 여기 좀 굉장히 좀 새로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한을 주고 델리게이션을 하고 책임 부여하고 거기서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러면 리워드도 그 정도 따라온다고 느끼시나요? 리워드가 그게 조금 어려운데, 이제 조직의 규모가 작으면, 회사가 만약에 작으면 그게 조금 더 straightforward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 회사 입사한 이후로 공교롭게도 회사가 더 커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런 이제 한국으로 치면 profit share이라는 개념을 쓰죠. 그렇게 보너스를 측정하는 방식이 그 개인, 그 다음에 팀, 그 다음에 부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매트릭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대신에 부서장 권한으로 여기서 주는 다른 컴펜세이션 옵션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PTO를 조금 더 써라 올해는, 혹은 RSU, 스톡 옵션 같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한국보다는 조금 더 있지만 제가 최초 생각했던 것처럼 아니더라, 이게 결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빅텍 쪽에 계셨는데 거기는 되게 하이어라키가 많았고 뭔가 주니어면 내가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좀 적었는데, 오히려 미국의 제조업이라고 생각하면 좀 문화가 스트릭트할 것 같고 이렇게 뭐랄까 좀 유연하지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또 거기에서는 일하는데 훨씬 더 본인이 추진력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일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미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럴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이런 것도 있네라고 느꼈던 부분이 혹시 있나요? 이게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뭐 크게 상관없이 그냥 이게 되게 인상 깊더라,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은 올라갈수록 실무를 더 많이 하는 느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국에서 이제 장표 작업을 할 때 보통 사업부장이나 누구에게 결제를 받기 위해서 몇 주간의 타임라인이 가장 말단 실무 대리 과장급들이 열심히 이걸 하면 그 위인 부장, 그 다음에 상무급들이 이걸 검토하는 뭔가 그런 모양새잖아요. 미국은 처음에 제가 입사하고 한 3달 됐을 때 사장님하고 이제 1대1 업무 이야기를 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전략에 내가 어떻게 이걸 끼워 맞춰야 되는지가 조금 명확하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가이던스를 다음번에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번에 당신이 직접 장표를 2장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고 저를 앉혀놓고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굉장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맞는 상황인가? 오히려 말명한테 툭 던지고 색깔 틀렸어, 각도 틀렸어, 줄이 안 맞아, 이거 하는 포지션인데, 근데 이제 그게 비단 저한테 뿐만 아니고 제가 뭐 특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지내면 지낼수록 자기 위에 보스한테 보고를 할 때는 결국 프레젠터의 마음에 맞게 하려면 직접 하는 게 가장 빠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이 좀 놀라워. 그 미국 사회가 약간 전반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갈수록 권한이 많아지니까 내 책임이 같이 많아진다고 인식을 하고 이제 리더십 포지션에 가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애석하게도 이제 반대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네. 그런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거는, 그게 조금 저도 여기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심스러워지는 게, 어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가치평가보다는 어떤 시장의 구조를 보면 한국은 노동력이 굉장히 많은 사회이고 시장이, 그리고 미국은 사실 그 반대예요. 왜냐면 내가 얘한테 1,000불을 오퍼할 수는 옆에 놓으면 1,010불을 주겠다고 하고 이제 뺏어갈 거거든.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사치인 건데,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요즘은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과거 우리가 이제 신입 사원이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우글우글해요. 사원들이 과장들. 그런데 반대로 여기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가 기여하는 부분도 조금 있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장표를 만들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임원급들이 이런 데이터를 정리해서 나한테 좀 주면 좋겠을 때 포맷조차도 신경을 안 쓰는 이유는 그걸 그대로 갖다가 자기가 최대한 이걸 표정을 빨리 하는 게 효율적이니 이걸 가지고 또 금요일 저녁에 한번 다시 보자. 이럴 시간도 없고 그러는 사이에 얘가 또 이직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냥 레귤러 데이 투 데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아침에 보통은 6시 반 정도에 기상을 해요. 제 팀이 절반은 유럽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또 퇴근도 빨리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보다. 그래서 아침에 보통 7시 정도에 로그인을 하고 오전은 거의 한 4-5시간 쭉 이제 프로덕트 카테고리 전체의 P&L이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보고를 하진 않지만 dotted line 개념 저의 어떤 의사결정을 받아야 일이 진행이 되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서플라이 체인, 오퍼레이션, 퀄리티 대부분의 펑션들이 저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게 업무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오후에는 이제 미주에 있는 고객들하고 거의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직접 상대해야 하는 그러니까 전화통화를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 고객사가 한 20군데 정도 되는데 뭐 매달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터치포인트를 유지하면서 차기 사업, 차년도 모델 이어 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부분들고 또 제조업 특성상 이게 퀄리티라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 돼서 뭔가 미타지 못해서 불만이 생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선 영업들이 해소를 못해주면 그 다음 단계가 제가 되는 그런 거죠. 결국 하루의 대부분은 이렇게 통화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발표하는 시간인 거고 이제 그 외의 시간에 제가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에 할당하는 시간이 되는 거고 그런 작업들을 할 때는 뭐 가끔 야근도 그래서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제 편의에 맞춰서 하죠. 초저녁 시간은 아이들하고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애들 재우고 나서 한 2-3시간 더 장표 작업한다든지 엑셀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빡센 지금은 가장 이제 빡센 스케줄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어떤 날은 업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끝났고 놀라울 정도로 들여다볼 게 걸 전화가 없는 이렇게 이제 되는 날들도 꽤 많이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MBA 때 배운 것 중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됐던 요소가 있을까요? 사실 저한테 가장 큰 거는 아시다시피 제가 영어는 네이티브 이상으로 구사를 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거주를 했었고 근데 이제 청소년기부터는 계속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문화적 관념 차이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시덥잖은 소리나 농담 따먹기를 할 때 어느 정도와 어느 길이로 이거를 해도 되는지 서로 이제 스몰 토크에서 미디움 토크를 많이 하잖아요. 날씨 어땠냐, 주말에 뭐 했냐 등등 이제 그런 부분들을 MBA 하는 2년 동안에 좀 많이 탑재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생판 제가 서울에서 바로 지금 회사로 이직을 해와서 여기서 바로 업무를 해라 했으면 처음에 한 1-2년은 그 갭을 좁히지 못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관계에서의 어떤 거리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냥 retrospectively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가장 컸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이건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회사 내에서도 MBA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국이 현지인들도 우리랑 똑같이 ROI 계산하거든요. 내가 2년 동안 노동과 소득 생활을 중지하고 이 브랜드를 내가 이력서에다가 태운다고 한들 이 켄터키나 오클라호마 구석탱이 있는 이 시골에서 내 커리어 프로스펙트가 확 올라가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MBA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까지는 조금 질투와 부러움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에서 뭔가 조금 불리하게 흘러간다 싶으면 이제 사람들이 조금 생소해 할 만한 그러나 우리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뭐 3P, 4C 뭐 이거 다 말하면서 틀리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을 던지면서 이 MBA 후광을 조금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정작 이제 테크니컬한 어떤 뭐 지식이나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뭐 확실히 소프트 스킬 배우는 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 MBA에서 배우는 것 중에 굉장히 큰 게 소프트 스킬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비슷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게 인터내셔널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꽤나 경력을 쌓고 일하는 거고 또 시장의 차이가 있지만 배우고 나서 왔기 때문에 그런 하드 스킬을 당장 개선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런 소프트 스킬을 클릭을 맞춘 다음에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MBA에서 잘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 MBA 하면 동문 네트워크나 이런 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많이 활용한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커리어
커리어에서도 그게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사장님도 학교는 다르지만 이제 MBA 출신이셔서 제가 MBA 출신이라는 팩트 하나에 굉장히 저한테 좀 주목을 많이 해주죠, 초반에. 그리고 이제 저랑 동문인 선배들 한 10년, 15년 선배들이 회사 안에서 또 중요업들을 맡고 계신데 그분들도 아무래도 조금 더 approachable 해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냥 좀 없는 한 시간 면담 좀 하자 해서 이제 최근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현업하면서도 이제 MBA들끼리는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빠른 느낌은 있어요. 뭔가 우리가 뭐 자르건을 많이 알고 있고 머리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을 보는 거. 이게 너무 지금 말하면서 좀 저도 좀 짜증나는데 그런 터미놀로지들이 너무 좀 식상하고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왜 그 선배들은 그런 용어 선택들을 했는지 지금 조금 느끼네요, 인터뷰. 알겠습니다. 혹시 미국에 오기 전에 MBA 하기 전에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본인과 지금의 나와 비교해봤을 때 가장 크게 뭐 달라진 부분이라든지 혹은 뭐 성장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에요? 일단은 체중이 좀 많이 늘었고요, 미국 와서. 그 성장을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리스크 테이킹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인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한국에서 있을 때는 어차피 제가 아무리 떠들어 봐야 위에 분들의 생각에 또 이걸 최대한 맞춰야 하고 그 결과 또한 위에 분들이 먼저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진짜 이거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상황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직장 생활 여기서 한 지 4년지만 돌아보면 초반에는 저도 조금 더 보수적이었던 게 어떤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역시나 하이 리스크가 하이 리턴인 건 진리예요. 그래서 그런 calculated 리스크를 내가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판단, 이런 게 조금 더 좋아진 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기 문화에 속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드를 시청한다거나 뭐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는 시간도 압도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영어로 그런 실없는 소리를 하는 레벨도 조금 더 올라간 거.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나 프로덕트에 대한 애착이 안 생길 수가 없어. 만약에 없이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 뭔가 좀 이제 우선순위가 조금 더 다른 곳에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할 거 없이 결국 내가 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내 노력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내 커리어에 있어서 프로덕트에 어태치먼트가 안 생길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과거 한국에서는 그게 저의 한계였다면 지금은 회사 전체의 전략적인 방향이 없고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shareholder value를 극대화시키려면 지금 당장 내 프로젝트는 거기에 어느 부분에 맞아떨어지는 퍼즐 조각인가,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된.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정말 제가 좀 많이 겸손해진 것 같아요. 혹시 뭐 겸손해진 이유는 따로 있나요? 아니요, 그냥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그리고 이건 어쩌면은 미국 와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늙어가면서 달라지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결국에는 회사에서 임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고 이 의사결정을 안 해주는구나 이렇게 삐딱하게 보기, 이 사람들 관점에서도 결국 몇 밀리언 연봉을 받으면서 찌질하게 내가 내년 1년 더 계약 연장해 봐야겠다, 이게 우선순위인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산업이,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이제 이해관계자들, 그 다음에 shareholder,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그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체감했고, 그런 부분들이 저를 조금 더 겸손하게 만들어줬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제 보는 시야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 큰 그림 보다 보니까 이제 뭔가 본인에 대해서 좀 더 험불하게 생각하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 혹시 향후에 커리어에서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나 포지션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커리어를 좀 버티컬하게 잘 갖고 나가시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게 이제 저는 제너럴리스트거든요. 엔지니어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하는 문래기 출신이다 보니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업에 대한 전문성, 이게 어떻게 밸런스가 되어야 하나가 항상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년 들어, 이것도 몇 년 후면 또 바뀔 수도 있고, 근년 들어 제가 깨닫는 거는 제 롤의 밸류가 어느 조직에 가나 똑같이 유효하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자면 제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조직에서 꼭대기 한번 찍어보자 하는 생각보다는 이 스킬셋, 조금은 퀀티파이 하기 어려운 이 스킬셋을 조금 더 appreciate 해주고 조금 더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그런 뻔한 얘기네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 커리어에서 뭐 타이틀이나 연봉 이런 거보다는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임팩트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게 된 것 같아요. 이제 향후에 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또 옮기실 의향도 있으신 거죠? 네네. 그리고 사실 이것도 다른 분들도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안 옮기면 좀 무능해 보여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커리어 쪽은 이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 이제 MBA 그리고 커리어를 미국에서 준비하는 분들
분들한테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혹시 꼭 해주고 싶은 조언? 일단은 이게 지금 인생에서 두 번째로 큰 도박이거든요. 결국 이제 미국 NBA를 하고 미국 시장에 한번 뛰어들어 볼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ROI라는 함정이 많이 빠지시는 걸 주변에서, 한국도 이제는 연봉 수준이 미국 저리 가라가 되었고, 왜냐면 소득 대비 소비를 생각해야 돼. 수치상으로는 얘가 높을 수 있지만 결국 제 수중에 남는 액수는 한국이 사실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NBA 오는 게 수지 타산이 안 맞을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 돈의 어떤 금액 그리고 그런 수지 타산의 인생의 두 번째로 큰 도박을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요걸 조금 조심스럽게 저는 챌린지 해보고 싶고, 그렇다고 뭐 무턱대고 다 그만두고 때려치고 오셔라 이건 또 아니에요. 여기도 와보니까 또 산 넘어 산이고, 특히 이제 가정이 있는 입장에서는 함께 넘어야 할 고비들이 많고, 그거를 정말 운 좋고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그 또한 순탄하지는 않았고,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이라는 시장을 우리가 단지 우리 개개인의 어떤 안위와 더 큰 것도 자꾸 얘기가 거창해지는데,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한인들이 늘어날수록 한국 시장도 더 부흥할 수밖에, 우리의 좁은 시장의 한계성을 뛰어넘으면 결국에는 뻗어나가야 하고, 우리가 다 그런 멘탈을 가지고 나와서 고군분투하다 보면 반드시 한국 업체들과의 접점이 생기고, 제가 지금 그렇고, 제가 지금 현업에서 한국에 있는 이제 소형 제조사들하고 조금씩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선배는 그랬어요. 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위대한 회사들을 한반도에 우리가 가지고 온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해요. 한국에 있는 우리의 훌륭한 기술력과 우리의 성실함, 열심, 이거를 사실은 더 대놓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가장 큰 일차적인 장벽이 결국엔 언어와 문화, 이 어떤 사업의 관습, 이런 부분들이고, 그런 걸 브리징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와 우리 후손들에게는 더 큰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굉장히 거창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 솔직한 심정이고요. 알겠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더 안정적이고 세이프 벳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장 기회가 더 많아. 미국 시장에서 도전해보는 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 Great success.